다시는 이 병원 문턱 넘을 생각 하지 마라. 네 자리는 이제 없어.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 마흔회를 송두리째 흔든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12년을 피땀 흘려 세운 제 병원 원장실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유나, 올해로 40살이 된 내과 전문의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유나내과라는 간판을 걸고 12년째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의대 본과 3학년 때 만난 남편 강태호와는 결혼 13년 차,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딸 하나를 두고 있었지요. 남편은 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이고 저는 개원에, 처음에는 우리 둘 다 의사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라고 믿었으니까요. 제가 병원을 개원한 건 결혼 3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상가 건물 1층을 개조해 시작한 병원이었습니다. 건물 명의도, 병원 사업자 등록도, 의료기기 리스부터 간호사 채용 계약서까지 전부 제 이름 석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눈 감기 직전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유나야, 이건 아빠가 너한테만 주는 거다. 내 이름으로 꼭 해라. 남편이라고 절대 공동명예 하지 마라. 저는 그 유언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저를 살릴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12년 동안 저는 새벽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는 병원, 아이들이 주사 맞으러 오면 사탕을 쥐어주는 병원, 그렇게 저만의 색깔을 입힌 병원이었습니다. 작년 매출 신고액이 18억 원, 월 순수익만 2천만 원이 넘는 작은 도시에서는 꽤 탄탄한 병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6달 전, 시누이 강다희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부터였습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2살 많은 38로 남편과 함께 수입 가구점을 운영하다가 재고를 잘못 들여와서 빚이 2억 가까이 쌓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 다희가 저렇게 됐는데 너는 명색이 원장인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 시어미 체면 좀 봐서. 저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3천만 원을 빌려드렸습니다. 각서도 안 썼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차용증 쓰자고 하면 시어머니가 서운해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달 뒤 시누이가 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서 간호사들 앞에서 큰 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올케, 나 여기 접수 데스크에서 일 좀 하자. 나도 돈 벌어야 할 거 아냐. 명색이 의사 집안인데 내가 놀고 있으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저는 당황했지만 대기실에 환자들이 있어서 일단 원장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제 병원 접수 담당은 이미 7년째 일하고 있는 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자리를 빼앗아 시누이를 앉힐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형님, 지금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병원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갑자기 오셔서 하시기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시누이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뭐? 자리가 없어? 원장이 너인데 자리 하나 못 만들어.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장 30분 동안 쉬지 않고 퍼부으셨습니다. 올케가 시누이 하나 못 품어서 어떻게 며느리라고 하겠냐? 네 병원이 어떻게 네 것이냐? 우리 태호가 뒷바라지 안 해줬으면 네가 의사가 됐겠냐? 이 집안 덕에 네가 원장 타이틀 달고 사는 거라는 걸 잊지 마라. 저는 그때 이미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차마 시어머니 말씀을 끊지 못하고 네, 네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의대를 나오고 전문의 자격증을 딴 건 제 아버지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학번이었고 우리는 서로의 시험 기간에 밥 한 끼 해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결혼식 비용조차 제 친정에서 더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왜 저 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로 취급되고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남편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병원에 누나 좀 써주면 안 될까?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 누나, 남편이 그 꼴이 됐는데.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호 씨, 그 병원은 내 병원이에요. 내 이름으로 된 내 병원, 누구를 쓰고 안 쓰고는 내 판단이에요. 그리고 형님은 병원 경력이 전혀 없잖아요. 접수 데스크도 자격증이 필요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 13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뱉었습니다. 네 병원이라고? 네 것이 어디 있어? 부부 공동 재산이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 며느리면 시댁 일에도 좀 헌신해야 되는 거 아냐? 저는 그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귀를 의심했지요. 그러나 남편은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3주 뒤 저는 경주에 계시는 친정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으시게 되어 병원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어머니 혼자 계신 상황이라 제가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틀만 다녀오겠다고 했고 남편은 무뚝뚝하게 알았어 라고만 했습니다. 딸아이는 학교 수련회 중이었고 병원은 부원장 선생님께 맡겨두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어머니 병실에서 하룻밤을 자고 저는 다음 날 저녁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료샤. 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한 시간이 밤 10시 반쯤 됐을 겁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락 번호를 눌렀는데 소리만 삐익 하고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다시 눌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잘못 눌렀나 싶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눌렀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안에서 인기척이 나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이 제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잠옷 차림으로 저를 내려다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머, 이 시간에 웬일이니? 너 올 줄 몰랐네. 저는 한순간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저희 집 거실 소파에 시누이가 드러누워서 과일을 먹고 있고 시누이 남편은 제 남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제 옷방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 시누이 옷이 잔뜩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저 자신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 너 없는 동안 우리 다이 좀 들어와 살기로 했다. 집도 넓고 방도 남잖니. 너네 딸은 기숙사 간다고 하니까 그 방 쓰면 되고 제 딸은 기숙사에 간 게 아니라 이틀짜리 학교 수련회를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방 3개짜리 아파트로 방이 남는 집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태호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상의, 내 가족 일에 내가 왜 당신 상의를 받아야 돼? 누나 사정이 급하니까 당분간 같이 사는 거지. 그때 시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올케, 그리고 말이야.
나도 이제 병원 출근할 거야. 어머니랑 오빠랑 얘기 끝났어. 내일부터 접수 데스크에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병원을, 제 이름으로 된 제 병원을 어떻게 이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일단 진정하고 남편과 따로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방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흔들었는데 분명히 잠겨 있었습니다. 방문이 왜 잠겨 있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아, 거기 다이 부부 쓴다. 큰 방이 부부한테 맞지. 너는 작은 방 쓰면 돼. 제 침실, 제 안방, 제 옷과 제 화장품이 있는 그 방을 시누이 부부가 차지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딸 방 옆에 좁은 방을 쓰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는 이미 누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랍장이 열려 있고 옷걸이들이 제멋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제 물건을 누가 뒤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변호사인 대학 동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나야, 긴급해. 내일 아침 통화 가능?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 배가 고파서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나갔는데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제가 아껴두었던 한우갈비며 명절에 받은 굴비가 전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시누이가 좋아하는 맥주와 치킨 박스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저는 물만 한 컵 마시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7시 평소처럼 출근하려고 나가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유나야, 오늘부터 다이도 같이 출근한다. 내 차 태워서 데려다 줘라. 저는 잠시 어머니를 쳐다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시누이는 제 조수석에 앉더니 병원 가는 30분 내내 제게 지시를 했습니다. 접수 데스크 업무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 책상은 어디에 놓을지, 점심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저는 운전대를 잡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저는 시누이를 대기실에 앉혀놓고 원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미나와 2시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미나는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유나야, 너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4명의 재산이야. 집, 병원, 상가 건물, 전부 내 이름이지? 확인해봐. 저는 그날 오전 진료를 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을 전부 출력했습니다. 집 명의, 병원이 있는 상가 건물 명의, 병원 사업자 명의 3가지 모두 제 이름 단독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언대로 저는 단 한 번도 공동명의로 바꾼 적이 없었거든요. 미나는 제게 몇 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첫째, 시누이를 병원에서 해고하는 건 제 권한이다. 접수 데스크 채용 관련해서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말 것. 둘째, 집무단 점유는 주거 침입으로 신고 가능하다. 셋째, 남편의 부부 공동재산 주장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한정되며 상속받은 상가 건물과 그 위에 세운 병원 사업자는 특유 재산으로 남편과 무관하다. 넷째, 집을 팔든 병원을 팔든 명의자인 제 단독 의사 결정이다. 마지막으로 미나가 한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유나야, 그쪽 사람들이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어. 집에서 방 하나 차지하면 그게 자기 집인 줄 아는 거. 병원 접수 데스크에 앉으면 그게 자기 병원인 줄 아는 거. 법은 그렇게 안 돌아가. 명의자가 왕이야. 저는 통화를 끊고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3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중개인, 두 번째는 상가 건물 전문 매매 중개인, 세 번째는 병원 양도양수 전문 컨설팅 업체였습니다. 이 세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원장실에서 나와 대기실로 갔습니다. 신우이가 접수 데스크에 떡하니 앉아서 환자 차트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차트를요. 저는 김 선생님을 조용히 부르고 접수 데스크에서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신우이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서 나가주세요. 신우이가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보시는 그 차트는 환자 개인정보입니다. 아무나 볼 수 없어요. 형님은 이 병원 직원이 아니세요. 고용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자격증도 없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나 망신 주는 거야? 어머니한테 이를 거야? 네, 전화하세요. 저도 지금 경찰에 신고할까 했는데 형님이 스스로 나가시면 그건 참아드릴게요. 신우이는 씩씩거리며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계신 환자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리고 오후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제 핸드폰은 울려댔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신우이,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는 대신 저는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들어가 봐야 제 안방도 제 것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호텔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밤새도록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냐고요? 첫째, 집 매매 계약을 위한 서류. 매매 가격 12억 원. 조건은 잔금일 기준 공실인도. 둘째, 상가 건물 매매 계약. 건물 한 채의 병원을 포함해 세입자가 모두 있는 상태로 통째로 매도. 매매가 23억. 셋째, 병원 사업자 양도양수 계약 준비. 인근 종합병원에서 분원 내려는 원장이 있다는 정보를 미나가 알려줬거든요. 가격 협상은 내일 아침에. 넷째, 이혼 소송 을해서 저는 새벽 5시에 노트북을 덮고 3시간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정식으로 집 매물 등록을 의뢰했습니다. 매매가는 시세보다 3천만 원 낮게 책정해 빠른 거래를 유도했습니다. 상가 건물 역시 같은 방식으로 매물 등록했고 병원은 그날 오후 양도양수 계약서 초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사흘 동안 저는 집에도 병원 외에는 어디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하고 남편이 문자를 보내도 저는 병원 일이 바쁩니다. 한 줄만 답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녁, 저는 드디어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시어머니, 신우이, 남편, 제 남편, 네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어디 싸돌아다니다 이제 들어와? 그리고 너 왜 다희를 병원에서 쫓아냈어? 쫓아낸 게 아니라 내보낸 거예요. 형님은 병원 직원이 아니니까요. 뭐? 네가 뭔데 내보내? 제가 원장이니까요. 사업자 명의자요.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말 좀 곱게 해. 어머니한테.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호 씨, 할 말 있으니까 잠깐 자리에 앉으세요. 어머니도, 형님도, 아주버님도요. 제가 갑자기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니까 네 사람이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첫째,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오늘부로 매물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매매가 12억 원. 빠르면
2주 안에 거래가 성사될 겁니다. 잔금일은 약 한 달 뒤이고 그때까지 이 집은 공실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즉, 한 달 안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 남편이 입을 벌린 채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둘째, 병원이 있는 상가 건물도 어제 매물 등록했습니다. 매매가 23억. 예비 매수자가 이미 3분이나 계셔서 다음 주 중 계약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미쳤어? 병원을 팔아? 셋째, 병원 사업자 양도양수 계약도 내일 체결됩니다. 인근 종합병원에서 분원으로 운영하겠다는 원장님과 이미 협의 끝났습니다. 양도가 9억입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이처 죽일년. 감히 네가 어떻게 우리 태호한테 이런 짓을.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태호 씨는 이 집, 이 건물, 이 병원 어느 하나에도 명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 혼자 산 집이고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이고 제가 세운 병원이에요. 그러니 태호 씨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죠. 너 남편이 고생하면서 뒷바라지 해줬으니까 네가 원장이 된 거잖아. 어머니, 저희 둘 다 의대 다녔고 저희 둘 다 같은 시기에 인턴, 레지던트 했어요. 뒷바라지라니요? 누가 누굴 뒷바라지 했다는 말씀이세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생각 좀 다시 해봐. 우리 딸은 어떻게, 우리 가정은 어떻게.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13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었습니다. 넷째, 이혼 소송 준비 중입니다.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재산만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질 거고요. 우리 딸은 제가 키웁니다. 태호 씨는 면접 교섭권만 행사하세요. 야, 서윤아.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신우이 남편까지 일어서서 저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한 상황이었기에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이 대화 다 녹음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지금 현관 바깥에 경찰관 2분 모시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폭력 행사하시면 바로 체포됩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해두었고 경찰관 2분이 현관 밖에서 대기 중이셨습니다. 미나 변호사의 조언이었지요. 시어머니 집안 사람들이 예측 불가능하니 미리 대비해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우이 남편이 주춤거리며 손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혼비백산해서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침입 관련해서는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밤 안으로 모든 분이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내일 아침까지 짐이 남아있으면 그때는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저 아닌 사람이 바꿨으니까 그것도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신우이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잠깐만.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병원 안 나올게. 이 집 나갈게. 제발 집이랑 병원은 팔지 말아줘. 우리 오빠가 그럼 뭐가 되냐고. 저는 신우이를 쳐다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지요. 형님, 저한테 옳게라고 부를 자격은 오늘부로 없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매매는 이미 진행 중이에요. 계약금도 받았고요.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럼 정리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 쪽으로 갔습니다. 안방문이 여전히 잠겨 있었지요. 저는 경찰관 2분께 부탁드려 문을 강제 개방했고 그 안에 있던 신우이 부부의 짐을 경찰관 입회하에 거실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원래 옷과 화장품, 침구를 다시 안방으로 옮겨 놓았지요. 그날 밤 저는 12일 만에 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제가 일어나 보니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밤사이에 짐을 싸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메모 한 장만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자. 연락할게. 저는 그 메모를 읽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11억 8천만 원에 팔렸고 상가 건물은 22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병원 양도양수는 계획대로 9억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서울 쪽 조용한 동네에 새 아파트를 구했고 딸의 학군을 고려해 이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작은 클리닉을 새로 차릴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 개원 예정입니다. 이혼 소송은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청구도 하지 못했고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일부를 분할받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딸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면접 교섭은 주말 2회로 정했습니다. 딸은 뜻밖에도 담담했습니다. 아이가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는 판결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누이는 처음에는 울며 불며 전화했지만 제가 번호를 차단한 뒤로는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가끔 딸을 만나러 와서 저를 쳐다보며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두고 돌아가곤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씁쓸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새로 차린 클리닉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0평 남짓되는 작은 공간이지만 제 이름으로 제 손으로 만드는 제 2번째 병원입니다. 작업하시는 목수 아저씨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상호가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유나 클리닉이요. 그냥 제 이름이에요. 아저씨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제일 좋지요. 본인 이름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서서 작업 중인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네 이름으로 꼭 해라. 절대 공동명의 하지 마라. 저는 그 말씀을 지켰고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만약 그 건물이 공동명의였다면, 만약 집이 남편 명의였다면, 만약 병원 사업자가 부부 공동이었다면 저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방구석에 앉아서 시누이 눈치나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들은 방 하나 차지하면 그 집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법은 냉정하고 공정합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이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요. 이제 4월입니다. 벚꽃이 한창이고 제 새 클리닉 개원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딸아이는 새 학교에 적응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저는 오랜만에 주말에 딸과 함께 벚꽃 구경을 갔다 왔습니다. 13년 결혼 생활에서 저는 늘 바빴고 늘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올케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서유나입니다.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갑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친정에 하룻밤 다녀오지 않았다면, 만약 그날 밤 도어락이 바뀌지 않았다면, 만약 시어머니가 다시는 이 집 오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그 집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질식해가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께 감사해야 할까요? 제게 떠날 용기를 주셨으니까요. 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가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는 거다. 자기 이름으로 된 자리. 저는 그 말씀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면 자기 이름을 지켜야 하고 자기 이름을 지키려면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말이죠.
오늘 밤 저는 새 집 베란다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봅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새 집, 제 이름으로 된 새 병원, 제 이름으로 된 새 삶. 저는 마흔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누구에게도 제 이름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며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정리된 거네요.